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초반 여자입니다. 사연을 종종 들으면서 어쩜 저런 일이 다 있을 수 있는 건가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의 사연을 접하다 보니 저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들려드릴 용기가 생기게 되었답니다. 제게는 아들이 2명 있어요. 아주 듬직하고 늠름한 아들이죠. 두 아들은 저에게 자랑이고 자부랍니다. 하지만 여유 있는 형편에서 아들을 기른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항상 미안한 마음이 한구석에 있곤 했어요. 첫째는 그래도 대학까지는 보냈는데 우리 둘째는 대학을 보내지 못했어요. 본인이 원해서 대학 진학을 포기한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형편이 여유가 있었다면 분명 대학까지 갔을 녀석이거든요. 공부머리도 나쁘지 않은 편이었고요. 그래서 그런지 둘째는 저에게 좀 더 아픈 손가락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장 군대를 가더니 전역 후에 바로 취업을 했는데 나이를 먹고도 결혼 생각은 도통 없어 보였어요. 첫째는 결혼을 해서 자리 잡고 살고 있었는데 둘째는 언제 자리를 잡고 살지 항상 걱정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둘째 녀석이 갑자기 결혼할 사람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엄마, 결혼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집에 한번 데리고 올까 해요. 아니, 너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 아이, 그래, 얼른 데리고 와봐. 궁금하네. 둘째 아들이 여자를 데리고 오는 것은 저도 처음 봐서 엄청 궁금하더라고요. 저에게 슬쩍 말하기를 이미 2년 넘게 만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더니 둘째는 조용하게 여자를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여자친구를 집에 데리고 왔어요. 처음 마주한 아들의 여자친구는 깜짝 놀랄 만큼 미인이었어요. 우리 아들이 이런 예쁜 애인을 숨기고 있는 줄은 미처 몰랐네요. 어쩜 그렇게 고와요? 과찬이세요. 어머님도 엄청 아름다우셔요. 둘째 네가 알고 보니 얼굴을 이렇게나 많이 보는 모양이었구나. 에이, 엄마 너무 비행기 태워주신다. 아들 녀석이 부끄러워하는 걸 보니 웃음이 나더라고요. 예비 며느리는 예쁜 얼굴만큼이나 말하는 것도 참 예쁜 겁니다. 어디 하나 부족한 구석이 없어 보였어요. 두 사람은 내년 초에 결혼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마음 같아서는 그냥 당장 하라고 하고 싶었다니까요. 그 정도로 예비 며느리는 예쁘기도 했고 제 마음에 쏙 들었답니다. 쇠불도 단김에 빼라고 일사천리로 상견례까지 바로 진행이 되었어요. 예비 며느리의 미모가 출중했던 것은 자기 엄마를 닮아서 그런 거였더라고요. 사부인 되실 분이 젊어서 여러 남자 울렸을 미모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따님이 왜 이렇게 예쁘신가 했는지 엄마를 닮아서인가 봐요. 두 분 다 참 고우시네요. 하지만 예비 사부인은 호락호락한 스타일이 아니더라고요. 예비 며느리네는 왕년의 사업으로 돈을 꽤나 만져본 집안이었어서 그런지 사부인 되실 분 또한 아주 한 콧대 하시더라고요. 한번 잘 살았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때의 명성을 잊지 못하고 도도하게 구는 경우가 많았는데 딱 그런 케이스 같아 보였어요. 전에 하던 사업이 한번 미끄러지면서 지금은 평범하게 산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했답니다. 사돈이랑 마주해봤자 얼마나 마주하겠나 싶었죠. 우리 며느리 될 아이가 딱히 모나거나 한 게 아니니 그렇게 신경 쓰진 않았어요. 상견례 이후 한 2달이 흘렀을까요? 아들에게 결혼 준비는 얼마나 되어가는지 물어봤어요. 아들 결혼 준비는 잘 되어가고 있어? 통 말이 없으니 궁금해서. 그런데 아들은 우물쭈물하더니 충격적인 말을 하더군요. 그게 엄마, 저희 헤어졌어요. 아들의 말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아니 서로 그렇게 눈에서 꿀물을 흘리면서 쳐다볼 때는 언제고 갑자기 헤어지다뇨. 그게 무슨 말이니? 상견례까지 마친 마당에 갑자기 무슨 말이야? 왜 헤어진 건데? 얼마 전에 다퉜는데 서로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만두게 됐어요.
미리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해요. 저도 그동안 머리가 좀 복잡해서 그랬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러지 말고 둘이 얘기를 잘 해봐. 서로 그렇게 좋아 죽었으면서 어떻게 갑자기 헤어지게 된 거라니. 제가 회의하는 말을 했지만 아들은 마음을 굳게 닫은 듯 보였어요. 당초에 뭐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건지 싶었답니다. 헤어지고 나서 마음이 안 좋았는지 아들은 한동안 말없이 지내더라고요. 통 먹지도 못하고 새벽까지 방에 불이 꺼지지를 않는 걸 보니 잠도 잘 못 자는 것 같아 보였죠. 남편과 저는 아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한 몇 주가 흐른 뒤 갑자기 아들이 저에게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그동안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저희 다시 화해하고 결혼 준비 중이에요. 아니 뭐? 아유 참나. 너희 그냥 사랑 싸움 했던 거구나. 그게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전에 제가 했던 말들은 잊어주세요. 그러더니 아들은 결혼 준비를 하러 한참을 분주하게 보내더라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결혼 준비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싸우고 그 과정에서 헤어지기도 한다던데 아들도 그런 비슷한 일을 겪었던 거구나 싶었어요. 하긴 둘이서 그렇게 좋아 죽는데 그리 쉽게 헤어질 리는 없다고 생각했었죠. 결국 두 사람은 결혼까지 꼴이 나게 되었답니다. 그러다 결혼하고 반년 조금 지났을 때 깜짝 놀라고 기가 막힌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아들 내외가 몇 달 만에 저희 집으로 밥을 먹으러 온 날이었어요. 오랜만에 만난 며느리의 배가 불룩하게 나와 있는 겁니다.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니? 어머니, 진작 말씀드려야 했는데 죄송해요. 손녀딸을 좀 빨리 만나게 되셨어요. 그럼 너희 결혼 전에 이미 아이가 생겼던 모양이구나. 남편과 저는 이 상황이 웃기기도 하고 귀엽기도 해서 한참을 웃었네요. 아니 말을 하질 그랬어. 요즘 같은 세상에 이게 뭐 대수라고. 죄송해요. 엄마 아빠한테는 제 입으로 직접 말씀드리기 좀 쑥스럽더라고요. 제가 미리 알고 있었으면 그동안 이것저것 좀 더 세심하게 챙겨줬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은 시간 동안이라도 잘 챙겨주고 싶은 마음에 먹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하면 바리바리 챙겨다가 며느리를 보살펴주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그 후에 제 품에 들어온 아이는 사랑스러운 손녀딸이었어요. 갓난쟁이가 콧대가 살아있는 걸 보니 자기 엄마랑 판박이더라고요. 아가 정말 고생 많았다. 애가 눈망울이 어쩜 이렇게 크고 예쁜 거야. 저희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어서 아들 내외네 종종 찾아가 아이를 돌봐주곤 했어요. 손녀딸도 제 손을 참 많이 타면서 자랐네요. 손녀딸이 태어나고 나서 저희 집에 좋은 일들이 참 많이도 생겼어요. 집안에 웃음이 멈출 날이 없었고요. 복덩이도 이런 복덩이가 없다 싶었죠. 며느리는 초보 엄마답게 실수도 많이 하고 버벅거리기도 했지만 그래도 엄마로서의 역할을 곧잘 하더라고요. 아들과 죽고 못 사는 것도 변하지 않아 보였어요. 그런 두 사람을 보고 있으니 얼마나 흐뭇했는지요. 그렇게 6년의 시간이 흘렀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은 저희 집에 와서 밥도 먹고 가고 반찬 같은 것도 가져가곤 했는데 통 발길이 없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는 건가 싶었죠. 아들 내외가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한 마음에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어요. 요즘 통 집에 오지를 않고 있네. 너희들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지? 그런데 아들에게 받은 답변은 너무나도 의외였어요. 엄마, 그게 사실 미연이가 좀 다쳤어요. 병원 다니면서 치료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최근에 못 찾아뵀어요. 뭐라고? 어디를 얼마나 다친 건데? 그게 한 3주 전쯤에 계단에서 헛디디면서 무릎이랑 허리를 다친 거예요. 무릎은 괜찮아졌는데 허리는 아직 계속 아파서 병원에서 통원 치료하고 있어요. 엄마한테 말씀드리면 엄청 걱정할 거라고 미연이가 절대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는 바람에 이제서야 말씀드려요. 미리 말하지 못해서 죄송해요. 며느리가 다쳤다는 말에 너무도 놀라 물었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다른 것도 아니고 허리를 다쳤다는 겁니다. 저도 젊었을 때 일을 하다가 허리를 살짝 다친 적이 있었는데 큰 부상이 아니었는데도 그 당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허리 한번 다치면 고생을 엄청 오랫동안 해야 하잖아요. 걱정되는 마음에 말했어요. 아이 세상에, 너희는 그런 걸 어떻게 말 안 하고 있었어. 아무리 엄마가 걱정할 일이라고 해도 그렇지. 아이 그래서 유빈이는 어떻게 하고 있어? 애 엄마가 다쳤으니 애도 고생일 거 아니야. 제가 요즘 좀 일찍 퇴근해서 유빈이 챙기고 있어요. 애 엄마 그래서 그런데 어차피 알게 되신 거 저희 조금만 도와주실 수 있어요? 아들은 목소리부터가 많이 지쳐 있더라고요. 바깥일하고 돌아와서 아이 돌보는 일이 어디 쉽겠어요? 몇 주 동안 엄마 역할까지 하려니 많이 버거웠을 겁니다. 저는 곧바로 알겠다고 했어요. 다른 집은 시부모들이 비싼 것도 해주고 한다는데 저희 집은 애들한테 그동안 뭐 하나 제대로 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이럴 때라도 힘이 되어주고 싶은 마음에서 아들의 도움 요청에 흔쾌히 알겠다고 했던 것이었답니다. 곧장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서 상태가 어떤지 물었어요. 아가, 현섭이한테 얘기 들었다. 아니 너희들은 그런 일이 있으면서 어떻게 엄마한테는 비밀로 하는 거니? 그래, 지금 상태는 어떻고? 그게 어머님 걱정하실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섭섭하셨다면 죄송해요. 살살 움직이는 거는 괜찮은데 집안일 하기엔 좀 버거워서 그이가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며느리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 저한테도 걱정도 걱정인데 부담을 주기 싫었던 모양이더군요. 아이고, 아니 어쩜 그렇게 미련하니? 내가 내일부터 너희들 집에 가서 당분간은 좀 도와줄게. 정말요? 어머님 부담되실까봐 일부러 말 안 한 거였어요. 이럴 때 가족이 왜 있겠니? 네 시아버지는 저녁밥만 차려주면 되니까 괜찮아. 낮에는 내가 손 떨어줄게. 며느리는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이럴 때 도우라고 있는 것이 가족 아니겠나요? 막상 며느리를 마주하니 몇 주 동안 고생을 한 흔적이 보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좋지를 못했답니다. 아침 일찍이 아들네 집에 가서 잠깐 동안 밀린 집안일만 해주면서 며느리를 도왔어요. 뭐 거창하게 하는 건 아니었지만 육아 같은 건 오랜만에 해서 그런지 쉽지는 않더군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저 때문에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요. 다쳐서 병원 다니는 네가 더 고생이지. 내가 뭐 하는 게 있니? 허리는 한 번 치료받을 때 제대로 해야 해. 안 그러면 늙어서 무지 고생한다. 네, 어머님. 완전히 나을 때까지 치료 잘 받을게요. 제 살림도 아니고 며느리 살림을 도와주는 것이다 보니 아무래도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당분간만 도와주면 되니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열심히 했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며느리가 제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머님, 오늘 병원에 갔는데 아무래도 통원 치료를 계속하는 것보다 시술을 받는 쪽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어머, 시술까지 해야 한대? 입원도 해야 하는 거고? 아이고야, 생각보다 심한가 보네. 시술이라는 말에 다소 놀랐어요. 집에서 움직이는 걸 보면 상태가 안 좋긴 하구나 생각은 했었는데 이렇게 시술 이야기가 나올 정도인지는 저도 몰랐었거든요. 입원까지 해야 하는 위험한 수술 같은 건 아닌데요. 시술 받고 당분간은 무리하면 안 된다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며느리의 시술로 인해서 한 1, 2주 정도만 도우려고 했던 예상과는 달리 일정이 길어지게 되었어요. 오전에 잠깐씩 도와주던 것도 시간을 대폭 늘려서 남편이 퇴근하기 전까지 있기로 했고요. 일단은 건강을 챙기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했고 저 또한 군말 없이 일을 해줬어요. 며느리는 저한테 항상 미안해하면서도 고마워했답니다. 어머님, 제가 너무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유빈이가 아직 한참 손이 많이 갈 나이라서요. 죄송하긴. 유빈이 같은 애는 내가 10명이라도 키워주겠다. 얌전하고 때 한 번을 안 쓰는데 힘들 게 뭐가 있겠어.
며느리가 제 걱정을 너무 할까봐 일부러 오바를 해가면서 괜찮다고 말했어요. 매일 오가는 것도 너무 죄송한데 이거 받아가셔요. 별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저에게 봉투를 내미는 겁니다. 저는 한사코 거절했어요. 야가 무슨 봉투를 주고 그래. 내가 이거 받아버리면 이런 거 받으려고 오는 것 같잖니. 어서 넣어라. 아니에요, 어머님. 큰돈 아니고 차비 정도만 넣었어요. 애 보면서 집안일하는 게 어디 보통 일인가요? 이거 안 받으시면 유빈 아빠 난리 날 거예요. 여러 번 거절을 했지만 며느리가 손에 쥐어주는 바람에 봉투를 손에 들고 왔네요.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애들 어떻게 지내는지 뻔히 알고 있는 마당에 그 돈을 받기 참 미안스럽더라고요. 그 이후에도 며느리는 저 몰래 가방에 봉투를 넣어준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마음의 짐을 덜고 싶은 것 같아서 고맙다는 말 이외에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답니다. 그렇게 한 3달 정도가 흘렀어요. 어느 날 평소와 같이 아침 일찍 아들네 갔는데 현관에 못 보던 신발이 있는 겁니다. 이 아침에 누가 집에 온 건가 싶어서 둘러보니 사돈댁이 와 계신 거예요. 어느 집이나 비슷하겠지만 사돈댁이랑 가까운 사이도 아니고 더군다나 아들네가 결혼 전 제가 본 모습이 있으니 사돈댁의 방문에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사부인께서 어쩐 일로 다 오셨어요? 저는 예의를 차려서 황급하게 인사를 했는데 사돈댁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더라고요. 우리 애가 몸이 지금 안 좋다고 해서 한번 와봤는데 매일같이 여기 오신다면서요? 네. 미연이가 지금 움직이는 것이 시원치 않으니 일단은 제가 좀 돕고 있어요. 웬일로 고맙다는 말이라도 하려고 물어보나 싶었는데 사돈은 저에게 황당한 말을 하는 겁니다. 사돈은 참 좋으시겠네요. 미연이 하는 말 들어보니까 내 딸한테 돈 받아가면서 살림해 주시는 거라면서요. 이런 착한 며느리가 어딨어요? 저는 듣도 보도 못했네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건 저였어요. 무슨 말하는 것만 들어보면 제가 며느리한테 고용이라도 당한 줄 알 겁니다. 월급처럼 돈은 받기라도 한 거면 몰라요. 어이가 없어서 저도 할 말은 했어요. 그게 사부인께서 뭔가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한사코 거절을 했는데 차비 정도만 몇 번 준 게 전부입니다. 몇 푼 안 되는 금액이었어요. 애들한테 돈 받을 생각으로 여기 오는 것도 절대 아니고요. 그런데 사돈은 저를 너무 불쾌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애한테 돈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게 금액이 크냐고 물었던 건가요, 제가? 저 사부인 지금 3달이 넘도록 여기 드나들면서 일하고 있는데 한 30만 원 받은 것이 전부예요. 차비하면 남는 것도 없고요. 이걸 돈 받고 일했다고 하기엔 좀 그렇네요. 저도 정확하게 말하고 넘어가고 싶어서 얘기를 했더니 사돈은 제게 어이없는 말을 하는 겁니다. 30만 원이건 300만 원이건 나 같으면 그 돈 절대 못 받을 텐데 참 대단하시네요. 애들이 잘 사는 것도 아닌데 부모가 돼서 그걸 악착같이 받고 싶으셨을까. 받을 거 다 받아놓고 금액이 적다고 지금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잖아요. 보다 못한 며느리가 자기 엄마를 말리더라고요. 엄마 왜 그래? 어머님한테 그러지 마. 사과드려. 내가 뭐 없는 말을 했다니? 저도 순간 화가 나서 사돈에게 한마디 했어요. 사부인, 제가 언제 돈 달라고 하기라도 한 것 마냥 말씀을 하시네요. 그렇게 따지자면 그 돈의 금액이 얼마이든지 그건 아들이 밖에서 벌어온 돈 아니겠습니까? 뭐 며느리 주머니에서 나간 것도 아닌데 참 말씀을 듣기 거북하게 하시네요. 제 말에 사돈댁도 화가 뻗쳤는지 저에게 으르렁거리더군요. 뭐요? 지금 밖에서 돈 벌어오는 걸로 유세라도 부리고 싶은 거예요? 눈을 뒤집으면서 성질을 냈는데 콧방귀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누가 낼 화를 내고 있는 건지요. 그렇게 말하니 속이라도 시원한 기분이었어요. 좋은 마음으로 아들네를 돕고 있는 거였는데
뭐가 그렇게 안 입고 온 건지 그 속을 알 수가 없었답니다. 그렇게 자기 딸이 걱정되면 본인이 증작해 오면 될 것 아닌가요? 아니, 석 달이 넘어서야 얼굴을 비추고 나서 할 말은 아니잖아요. 사실 부모된 입장으로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다 늙어서 집안일에 육아까지 떠맡으니 이건 뭐 식모살이도 이런 식모살이가 없긴 했어요. 누가 이런 제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며느리가 한두 푼 쥐어주면 내심 좋긴 했었거든요. 그런 제 스스로를 되돌아보기도 했답니다. 이런 속사정은 모르고 사돈댁이 저를 돈만 바라는 파렴치한처럼 말을 하니 너무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날 이후 저는 며느리에게 받았던 돈을 다시 돌려주게 되었어요. 아가, 그동안 나한테 줬던 30만 원이다. 내가 이 돈을 받는 게 아니었는데 너한테 괜히 이걸 받아서 그 사달이 났던 것 같아. 네? 아유, 어머님, 저희 엄마가 그날 엄한 이야기를 하셔서 다시 주시는 거죠? 이러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돌려주는 돈을 안 받겠다고 하더군요. 이 돈을 다시 돌려주지 않으면 또 무슨 소리를 들을지 몰라서 금전적인 부분은 저도 확실하게 정리하고 싶었어요. 아니다. 사부인께서 뭐 틀린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내가 부모된 사람으로서 너한테 돈을 받는 게 아니었는데 내 실수였어. 어머님, 저희 엄마가 그날 하신 얘기는 그냥 속상하셔서 그런 건데. 아니, 속 좁게 왜 이러세요? 아무리 얘기해도 서로 합의점이 없을 것 같아서 그냥 30만 원을 식탁에 올려두고 집을 나섰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며느리는 저에게 은근하게 히스테리를 부리는 거예요. 하루는 집안일을 마치고 집을 나서려는데 며느리가 택시를 잡아준다고 하는 겁니다. 어머님, 비도 오는데 제가 택시 잡아드릴게요. 공동 현관 앞에서 타시면 돼요. 아이고, 택시는 무슨 택시야. 괜찮아. 걸어가면 정류장 근방인데 뭐하러. 엄마들은 원래 택시비 한 푼이 그렇게 아깝잖아요. 좀만 기다리면 버스가 오는데 뭐하러 택시를 타겠어요. 저는 괜찮다고 거절했는데 며느리가 이러는 겁니다. 왜요, 어머니? 아들이 힘들게 벌어온 돈인데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펑펑 쓰기만 하는 것 같아서 싫으신 거예요? 자기 엄마한테 배워온 건지 뭔지 저에게 빈정거리는 거예요. 아가, 그런 말이 어딨어. 그런 뜻으로 한 말 아니니 마음에 담아두지 마라. 제가 지난번에 아들이 벌어온 돈 어쩌고 했던 말을 가슴에 담아두고 있던 건가 싶어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화가 나도 어른으로서 그런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싶었죠. 그러다 저도 이제는 며느리랑 거리를 좀 둬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음날 할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며느리에게 말했답니다. 아가, 다음 주부터는 여기 안 오려고 해. 그리 알고 있으렴. 네? 어머님, 갑자기 왜요? 어머님, 제가 어머님 공짜로 부려먹는 것 같아서 싫으신 거예요? 며느리는 또다시 안 입고 온 대답을 하더군요. 아가, 내가 설마 그런 이유로 너한테 말하는 거겠니? 그런 거 아니야. 나도 내내 여기로 출퇴근 도장을 찍었더니 너무 피곤해서 그래. 집에서 당분간은 좀 쉬어야겠구나. 정급하면 전날 미리 연락 주렴. 아무튼 그리 알고 있어. 더 이상 이야기를 길게 해봤자 서로 언성만 높아질 것 같아서 그냥 통보하듯 이야기를 해버리고 집으로 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주 사달이 나버렸어요. 오늘만 나오면 이제 당분간은 아무 생각하지 않고 쉬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 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며느리가 저에게 이러는 거예요. 어머님, 여기 싱크대에 물기를 좀 닦으셔야겠는데요? 평소엔 쳐다도 보지 않던 싱크대 물기를 가지고 제게 12조를 말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 할까 싶었는데 어른인 내가 참자 하는 생각으로 꾹 참았어요. 그래? 내가 미처 못 봤나 보구나. 잠시만 기다려보거라. 그런데 갑자기 며느리가 저에게 너무나도 돌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어머님, 오늘 마지막 날이라고 너무 대충 하시는 거 아니에요?
설렁설렁 하지 말고 쌈박하게 좀 해보세요. 아, 돈은 안 들여서 대충 하시는 건가? 그 말을 하면서 저에게 5만 원짜리를 휙 하고 던지는 겁니다. 며느리의 행동에 너무 당황했고 수치스러운 기분까지 드는 거예요. 참다 저도 너무 화가 나서 큰 소리를 치게 되었어요. 아니, 너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내가 가만히 참고만 있으니까 만만하디? 그런데 며느리의 대답이 너무 적반하장인 거예요. 아, 이것도 아들이 벌어다 준 돈이라 기분이 나쁘신 거예요? 근데 이건 제가 직접 번 돈이니까 그거 받고 얼른 하던 일 제대로 하세요. 이 말을 하고 난 순간 며느리가 저를 뒤로 확 밀쳐버리는 거예요. 무방비한 상태로 당해버리니 너무 놀라고 경황이 없더군요. 하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밀려오는 분노를 느꼈어요. 그러면 안 되지만 저도 순간 욱하는 마음에 며느리의 머리통을 짝소리가 나게 내리쳐버렸네요. 사돈이 다녀간 이후로 며느리한테 쌓인 게 이만저만 보니 그 울분이 한꺼번에 터져버린 것 같았죠. 아,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당장 고소할 거야? 본인이 먼저 저를 밀친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고소하겠다는 소리를 하는데 황당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아니, 아가, 네가 지금 제정신인 거냐? 아무리 내가 해준 것 없는 시애미이긴 하다만 어디 할 말 있지? 뭐? 고소? 방금 네가 나를 밀친 건 정당하고? 밀친 거랑 머리통을 후려 갈긴 거랑 똑같아요? 내가 진짜 가만히 있나 봐? 저희 두 사람의 몸싸움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저의 멱살을 붙잡고 저는 그런 며느리를 떼어내느라 안간힘을 썼답니다. 이거 내가 전부 다 사진으로 남겨서 고소할 거야. 지금 내가 할 말은 네가 하고 있어.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 것을 막아들려고 온몸을 이용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었어요. 그러다 잡을 곳이 없던 저는 며느리가 하고 있는 의료용 허리 복대를 붙잡게 되었고 순간 복대가 풀리면서 저희는 둘 다 바닥에 나자빠지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눈앞에 보이는 광경에 너무 놀라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아니 이게 다 무슨 일이라니. 너 지금 이게 다 뭐야? 며느리는 황급하게 다시 복대를 주우려고 손을 뻗는 겁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의 손을 막아서고 물었어요. 너 지금 배가 왜 이렇게 임산부처럼 불룩한 거니? 이게 다 뭔지 말을 해! 그랬어요. 며느리는 임산부처럼 배가 풀룩하게 나와 있는 겁니다. 복대가 벗겨지면서 입고 있던 티셔츠가 같이 올라가게 되었고 그러면서 배가 훤히 보였는데 딱 봐도 임신한 지 최소 6, 7개월은 되어 보이는 배를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어이가 없을 수밖에 없던 이유가 있었어요. 며느리는 손녀딸을 낳고 나서 둘째는 도저히 가질 수 없다면서 제 아들에게 정관수술을 시켰었거든요. 임신을 하려야 할 수 없는 애가 저렇게 임산부배를 하고 있으니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었죠. 행여라도 둘째가 생긴 거라고 한들 그걸 뭐 한다고 복대 뒤에 숨기겠어요? 한시라도 빨리 며느리에게 해명이든 변명이든 듣고 싶었어요. 너 가만히 있지 말고 입이 있으면 말을 좀 해봐라. 그러자 며느리는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저에게 말하는 겁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너무 황당해서 믿어지지도 않더군요. 아들과 며느리가 결혼 준비를 하다가 헤어졌을 때 알고 보니 그 이유가 며느리의 도박 때문이었던 겁니다. 며느리가 그 짓에 손을 댄 이유도 따로 있었어요. 박가사도는 아주 예전부터 사업으로 큰 성공을 했다가 한순간에 나락을 경험한 사람이었는데 그걸 어려서부터 보고 자란 며느리는 인생은 뭐가 됐든 한방이라면서 한탕주의가 심해지게 되었던 거였죠. 연애하는 내내 그걸 숨기고 있다가 아들은 우연치 않게 며느리가 도박에 손을 대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고 도박하는 여자를 계속 만날 수 없었을 겁니다. 어떤 남자가 불법을 아무렇지 않게 저지르는 여자랑 결혼을 하겠어요. 그런 이유로 이별을 통보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헤어졌던 두 사람을 다시 만나게 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있었어요. 바로 손녀딸인 유빈이었죠. 아들과 헤어진 이후 자기 뱃속에 아들의 아이가 자라나고 있음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결국 자기 애를 가진 여자를 내칠 수 없었던 아들은 각서를 받은 뒤 결혼을 하기로 결심했던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 다시는 예전처럼 그런 짓 하지 않겠다고 각서를 썼고, 그렇게 두 사람은 결혼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거였어요. 그리고 6년의 시간이 흐른 뒤 잠잠하게 지내던 며느리는 주변 사람들이 주식이니 코인이니 하는 것들로 큰 이익을 얻는 것을 보고 다시금 한탕주의에 불이 붙게 된 거였죠. 결국 각서를 썼던 것은 있고 아들 몰래 다시금 하면 안 될 짓을 하고 말았던 겁니다. 처음엔 자기 엄마가 몰래 꽁쳐준 돈으로 조금씩 재미를 보다가 크게 한 방 터뜨린다는 생각으로 그만 대출까지 몰래 끌어온 거예요. 그런데 어디 한 방이 쉽게 터지겠어요? 큰 돈을 잃고 본전 생각에 다시금 대출을 받으려고 결국 사금융에까지 손을 대고 말았던 겁니다. 이 이야기를 말하면 돈 한 푼 없이 오히려 위자료를 줘가면서 이혼을 당할 것이 뻔하니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우연치 않게 사금융의 대표이사를 만나는 일이 있었다더군요. 그때 며느리를 본 대표이사는 악마 같은 제안을 하게 된 겁니다. 나한테 갚을 돈을 한 방에 탕감할 방법이 있는데 한번 들어볼래요? 거절해도 상관은 없는데 이혼당하고 빚만 잔뜩 떠안고서 어떻게 살 건지도 천천히 같이 생각해보고 나중에 대답해줘요. 몇 해 전에 이혼을 한 뒤 여자에 대한 믿음이 사라져서 재혼을 하지 않고 홀로 지내던 대표이사는 나이를 먹으면서 결혼보다도 아이를 너무나도 가지고 싶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며느리의 빼어난 미모를 보고 자기 아이를 낳아주면 빚을 한 방에 탕감해준다는 정신나간 제안을 한 겁니다. 누가 들어도 미친 짓이었지만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온 한 방이라는 말에 그놈의 한탕주의에 다시 시동이 걸린 거였죠. 그리고 며느리는 얼마 뒤 대표이사의 제안을 수락하게 된 거였고요. 진짜 한 번에 싹 다 탕감해주는 거 맞죠? 진짜래도. 원하면 각서라도 쓰지요. 저 그럼 할게요. 혹시라도 아들을 낳아주면 빚탕감에 1억을 얹어줄게요. 그럼 그쪽에서도 그렇게 믿지는 장사는 아닌 거죠? 아들을 낳아주기만 하면 1억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사실에 얼마나 혹했으면 남편과 자식이 있는 것도 까먹고 홀랑 그 제안을 수락을 했을까 싶어요. 그리고 최근에 그 대표이사라는 작자가 며느리에게 태교하는 데 쓰라면서 개인 카드를 줬다는 거예요. 수중에 돈이 생기니 세상만사가 우스워 보이고 저한테 5만 원짜리를 던지는 파렴치한 짓을 했나 봅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저는 뒷목을 잡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며느리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저에게 말을 하고는 석고대죄 자세로 엉엉 우는데 지금 울고 싶은 건 며느리가 아니라 저였어요. 네가 지금 뭘 잘했다고 질질 짜고 있어. 너 정말 제정신 아니야. 네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으니까 그런 짓거리들을 하고 다니지. 이게 말이나 되니? 이게 정말 말이 돼. 설마 네 남편이랑 나 모르게 애를 낳을 생각을 한 거야? 저는 며느리의 멱살을 흔들면서 지금 이 이야기들이 현실이 아니길 바랄 뿐이었어요. 어떻게 가정에 있는 여자가 그런 짓을 할 수 있겠어요? 며느리가 워낙 마르긴 했어도 복대를 차고 무릎까지 내려오는 가디건을 걸치고 있으면 정말 티가 안 나긴 했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 아들 인생을 왜 망치려고 들어? 그 착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애는 무슨 죄인데, 네가 그런 짓을 하고도 사람이야? 며느리는 그저 눈물만 흘리면서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할 뿐이었어요. 그때 낯익은 목소리가 뒤에서 들리는 겁니다.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뒤를 돌아봤어요. 엄마, 그리고 여보, 이게 다 무슨 말이야? 내가 지금 잘못 들은 거 맞지? 그렇다고 해줘. 이거 다 거짓말이지? 아들이 외근 나온 틈을 타서 저와 며느리에게 간식을 주려고 집에 왔던 거예요.
저희가 하도 경황이 없어서 현관문이 열린 줄도 몰랐던 거였죠. 아들, 다 들은 거니? 여보, 내가 지금 묻잖아. 당신 지금 도박도 모자라서 다른 남자애를 대신 낳아준다고 이러고 있는 거야? 정말 미쳤어. 아들의 등장으로 저희는 정말 혼비백산이었어요. 자기 처가 밖에서 그런 짓들을 하고 다닌 걸 알게 되었는데 어떤 남편이 제정신이겠어요. 어머님, 저 정말 죄송해요. 이 아이 없애려면 없앨게요. 제발요.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그때는 눈이 잠깐 헷가닥해서 그랬어. 내가 다시 원래대로 다 돌려놓을게. 정말이야, 여보. 진짜 잘못했어. 아들에게 손을 싹싹 빌면서 애원을 하는데 아들은 불룩한 배를 말없이 바라볼 뿐이었어요. 저는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닌 만큼 사돈댁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자 했습니다. 곧장 전화를 걸어서 말했어요. 사부인, 지금 당장 따님한테 와보셔야겠습니다. 아니, 다짜고짜 전화해서 지금 뭐 하자는 건데요? 미연이한테는 뭐 때문에 와보라는 겁니까? 글쎄, 대단하신 우리 며느님께서 외간 남자애를 뵈고 있네요. 저의 말에 사돈댁은 급히 전화를 끊고 그날 밤 아들네 집으로 왔더군요. 너 지금 배가 왜 그 모양인 거야? 진짜로 임신을 했어? 자기 엄마의 눈도 쳐다보지 못하고 그저 울고만 있길래 제가 어찌된 일인지 아주 일목요연하고 상세하게 말을 해줬어요. 자기 딸이 뒤에서 그런 짓을 하고 다니는 것은 아예 몰랐던 모양입니다. 며느리의 등을 치면서 왜 그랬냐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네가 진짜 미쳤어. 어떻게 그런 짓을 해? 그리고는 저에게 무릎을 털썩 꿇고는 사죄를 하더군요. 죄송해요, 사부인.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제가 자식 새끼를 잘못 키워서 이런 사달이 났어요. 저를 원망하세요. 정말 제가 대신 사죄드립니다. 잘못했어요. 장서방, 내가 정말 미안하네. 우리 애 한 번만 너그러 용서해주면 안 되는가? 허리 시술이라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임신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 아프다는 핑계로 제 아들과 각방을 쓰고 떨어져 지내니 아들도 며느리의 임신 사실을 알 턱이 없었죠. 아들은 말없이 집 밖으로 나가버리더군요. 저 속이 얼마나 미어지고 답답할지 가늠도 가지 않았어요. 아들에게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리고 아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을 존중해 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 일이 있기 전까지는 며느리와 둘이 죽고 못 사는 사이였다는 것을 알고 있던지라 무어라 말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 일이 있는 후에 아들은 충격에서 벗어나질 못하더라고요. 결국 아들은 손녀딸의 양육권을 가져온다는 조건 하에 이혼하자는 말을 하더군요. 100번을 양보해도 불법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그걸 숨기기 위해 남의 자식을 임신한 아내랑 어떻게 살을 맞대고 살겠어요. 며느리는 제발 이혼만은 안 된다며 싹싹 빌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해. 당신이랑 헤어지고 싶지 않아서 했던 선택이야.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내가 이렇게 싹싹 빌게. 당신 정말 제정신이야? 나랑 결혼하기 전에 각 썼었던 건 그새 까맣게 잊은 거냐고. 가서 그 사람 애도 낳아주고 그 집에서 엄마 노릇하면서 살아. 당신 결혼 전에 썼던 각서에 써있는 내용 기억하지? 유빈이는 내가 데리고 갈 거고 당신 나한테 위자료 두둑하게 챙겨줘야 할 거야. 두 사람이 결혼 전에 작성했던 각서에는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있을 경우 전 재산 및 아이의 양육권은 아들이 가져간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답니다. 분이 풀리지 않았던 아들은 화가 날 대로 나서 위자료 청구까지 하게 되었고요. 그 후 며느리는 아들을 낳게 되었고 빚 한강과 대표이사가 약속했던 윗돈 1억을 받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 돈은 몽땅 아들의 합의금으로 고스란히 들어가게 되었죠. 두 사람은 결국 이렇게 완전히 이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땡전 한 푼 없이 맨몸이 된 이전 며느리는 그 대표이사를 찾아가서 애원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대표이사는 아주 철저하고 냉정한 사람이었어요. 아이를 받고 나서는 절대 다시 찾아오지 말라고 하였고 자기가 낳은 자식을 제대로 안아보지도 못한 채 혼자가 되었다고 해요. 이것도 몇 년 전에 들은 소식이라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마 어디선가 또다시 한탕을 노리면서 살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들은 받은 위자료로 살고 있던 집의 할부잔금을 치르고 평수를 조금 늘려서 이사를 갔어요. 전처랑 살던 흔적이 남아있는 집에 더는 있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은 이전의 기억은 잊고 평범하게 딸을 키우면서 살고 있어요. 워낙 내색을 안 하는 녀석이라 속을 알 수는 없지만 한참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도 딸이 있으니 덤덤하게 잘 이겨낸 것 같아요. 드라마 같은 것을 보면 인생 한 방에 성공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보이고 나니 이렇게나 허황된 꿈을 가지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정직함과 성실함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젊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네요. 바쁜 일상 속 저의 이야기가 잠시나마 친구가 되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